안녕하세요. KB투자증권 스타캠프에서 기본적 분석 강의를 맡게 된 안병일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 주식 투자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한 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재무제표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재무제표에 보다 좀 익숙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재무제표뿐만이 아니고 이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 국내 시황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보셔야지 됩니다. 자,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글로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 증시라든가 이 국내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흐름을 빼놓고는 절대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내지는 주식 투자에 접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시장에서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이 차트에 대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정작 중요한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와 함께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재무제표하면 왠지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거나 이 사업을 하거나 이 마찬가지가 될 것인데요. 얼만큼의 물건을 얼마에 받아서 얼마가 들어오고 그 물건을 만든 재료 가격을 제외하고 얼마가 남은 것인지 이게 바로 결국은 기본적 분석이자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만 하기보다는 보다 쉽게 접근을 하시고요. 이렇게 쉽게 접근한 이 기본적 분석을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하나 둘 고르실 때 이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 세계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 이 국내에 대한 시황을 파악하실 때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투자하면서 환율과 내지는 유가 또 전체적인 금리 수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만 보더라도 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로화와 달러와 엔화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지표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볼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두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챕터에서도 이 국내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 분석 그 중에서도 재무제표와 세계 경제 흐름, 마찬가지로 국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쉽게 접근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동안에 많은 부분에서 지식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 지식들이 너무 많은 지식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보다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은 첫 번째가 재무제표 보는 방법, 두 번째가 세계 경제 흐름 읽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국내 시장 시황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약 한 30분가량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세계 경제 흐름 읽는 방법과 국내 시황,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방법들은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묶어서 약 한 20분 정도의 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재무제표 보는 방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연결 재무 상태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연결은 뭐냐면 이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연결로 잡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겁니다. 자, 과거에는 대차 대조표라는 이름이 쓰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IFRS 이후에는 재무 상태표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으니까 이 점 잘 봐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 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이라는 건 뭐냐? 자산이라는 것은 우측 상단에도 있는 것처럼 자본 더하기 부채입니다. 자, 자본 더하기 부채가 무엇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자산에 유동자산이 있고 뭐 비유동자산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전자공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전자공시라는 사이트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 분석하실 때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다. 삼성전자를 딱 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 보고서를 보면 이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현재 보고 계시는 거고 이걸 딱 클릭했을 때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가장 윗단에 자산과 유동자산이라는 표시가 있죠. 자, 자산과 유동자산 과연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하고 부채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빚도 재산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내 돈이 되는 거고요. 부채라는 것은 남의 돈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10억 원을 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10억 원을 또 빌려서 총 2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총 20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은 내 돈이기 때문에 10억 원이 투자가 됐죠. 부채 역시 은행에서 10억 원을 빌렸기 때문에 1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동자산은 뭐냐?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외상으로 줬는데 이걸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겠죠. 대부분들은. 네, 외상으로 물건을 주고 1년 내에 현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에 이걸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같이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1년 내에 현금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은 말 그대로 유동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는 이제 비유동자산.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바로 비유동자산이라고 불립니다. 비유동자산에는 건물이 있고요. 또 어떤 회사라든가 어떤 기업에 투자한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맞죠? 또 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을 들었다. 적금이 뭐 3년 만기 적금이다. 당연히 1년 내에는 현금화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설명을 드려서 앞서 보셨던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 지금 보고 계신 비유동자산이냐를 어떤 구분을 하실 때는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유동자산, 1년 이상이 걸려야 현금화가 가능한 것은 비유동자산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이니까 내가 팔고 외상으로 준 뭐 어음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뭐 단기 예금을 들어놨다. 현금성이죠. 은행에다가 예금을 들어놨는데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다. 왜? 회사도 돈을 사무실에 다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가 예금 같은 거, 예금 적금을 들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유동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비유동자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채가 있는데요. 부채는 어떻게 되냐? 자, 자산이 내 돈과 남의 돈을 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채는 남의 돈이잖아요. 남의 돈이라는 것은 내가 전체적인 가진 돈에서 내 돈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빚이 되는 거죠. 빚을 부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이라는 건 내 돈과 남의 돈을 모두 합친 걸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부채라는 것은 전체 돈에서 내 돈을 뺀 나머지는 당연히 남의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라든가 투자 자문을 볼 때 무슨 에셋이라고 붙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뭐뭐 에셋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에서 그게 바로 그 에셋이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채라는 것은 내 돈을 빼면 나머지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 부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채라는 것도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유동부채라는 게 돼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지 되는 빚을 유동부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유동부채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단기적으로 빌린 돈이 되는 거죠. 1년 이내에 갚아야지 되는 빚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가 좀 밀렸다. 사무실을 운영을 하는데 뭐 책상을 들여놨단 말이에요. 책상을 뭐 직원들을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직원을 한 50명을 추가적으로 신규로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기가 필요하죠. 책상도 50개가 필요하고 컴퓨터, 노트북도 50개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어떤 필기구가 하다못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돈을 워낙에 큰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즉시 현금 결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들어왔는데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아직 돈을 안 줬는데 뭐 책상이나 집기를 들였다라고 해서 이거 1년 있다가 갚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죠? 보통 일주일이라든가 뭐 한 달 내에는 다 갚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매입 채무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부채라고 하고요. 또 미지급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상대방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샀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삼성전자인데 스마트폰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협력업체한테 사왔어요. 그리고 어음을 써줬단 말이에요. 매입 채무죠. 나중에 3개월이나 뭐 90일 이내에 어음으로 보통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미지급 비용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빚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비유동부채라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굉장히 간단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지 되는 빚이 아닌 1년 이후에 갚아도 되는 빚을 비유동부채라고 우리들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자산과 같이 뭐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과 같이 1년 이내면 유동부채가 되고요. 1년 이후에 갚아야지 되는 것을 바로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자, 비유동부채라는 건 사채 같은 게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반 사채업자한테 빌리는 사채라기보다는 은행에서 빌리는 것도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라는 것은 남의 돈을 빌리면 사채라고 모두 불리우게 되는데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50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신규로 2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오겠죠.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도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회사채, 보통 회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채를 발행하면 채권 투자자들한테서 돈을 빌려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1년 이내에 갚지는 않죠. 보통 1년 이후에 갚는 돈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채가 있을 수 있고요. 장기 차입금, 은행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빌리는데 장기적으로 빌렸다.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또 미지급금, 아까는 책상이라든가 집기를 샀지만 예를 들어 굉장히 큰 걸 샀다. 어떤 건물 임대를 빌렸다. 돈은 지급해야 1년 이후에 한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비유동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결국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금화가 될 수 있냐 아니면 1년 이내에 갚을 수 있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본총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자본총계. 지금 빨갛게 제가 자본총계라고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자본총계라는 것은 순수한 기업의 돈이 돼요. 즉 주주의 몫입니다. 어떤 회사가 1,000억 원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000억 원을 투자할 때 주주들이 있겠죠. 주식을 샀든 아니면 회사를 만들 때 주주가 되었든 간에 그 1,000억 원은 고스란히 주주의 몫이에요. 그런데 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빌립니다. 부채가 되겠죠. 그럼 1,500억 원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500억 원은 자산이 되는 것인데 자, 이 1,500억 원이 모두 주주의 돈이 아니죠. 왜?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면 500억 원은 갚아야지 되니까 빌려준 사람한테. 결국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을 더 크게 만들어야 그건 주주의 몫이 되고 따라서 자본총계라는 것은 주주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의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빚만 2,000억 원을 가지고 오게 되면 회사는 3,000억 원짜리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는 3,000억 원짜리로서의 가치가 없죠. 왜? 2,000억 원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빌려왔는데 여기에서 이 3,000억 원을 가지고 1년 동안에 1,000억 원을 또 벌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1,000억 원은 내 돈이었죠. 1,000억 원을 벌었으니까 내 돈이 되니까 2,000억 원은 내 돈이고 나머지 빚이 2,000억 원이 되는 거죠. 총 4,000억 원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는 과거에 1,000억 원이 내 돈이 아닌 2,000억 원이 내 돈이 됩니다. 즉 자본총계라는 것은 순수한 주주들의 돈이 되기 때문에 자본총계가 얼만큼 증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돈이 커지는지 아니면 줄어들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자본총계가 늘어나는 기업을 여러분들은 사시면 투자 수익을 많이 올리실 수가 있고 자본총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회사가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철저하게 피하셔야지 되는 이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자본총계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자본총계가 증가하느냐 아니냐를 보셔야지 되고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 자본총계가 증가하는 기업은 PER이 낮을수록 빨리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ER이 뭐 10배 이하면 고평가다, 저평가다, 뭐 저평가다, 10배 이상이면 고평가다 이런 구분들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PER이 5배 미만이다. 퍼가 5배 미만이라는 것은 자본총계가 그만큼 빨리 증가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업이 적자를 보이게 되면 자본총계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총계의 증가를 유심히 봐야지 되고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본총계가 빨리빨리 증가하는 기업을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필승을 할 수가 있다. 즉 주식 투자를 손실 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자산이라는 것은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뉘고 그 기준은 1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뭐냐면 현금이 있겠죠. 현금은 당장 1년 이내입니다. 몇 초 내가 될 수도 있어요. 현금은 당장 쓸 수 있잖아요. 역시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단기금융상품, 예금을 들었다던가 6개월 만기 적금을 들었다던가 1년 만기 적금을 들었다. 1년 이내에 현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금융상품도 역시 유동자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음으로 매출채권. 매출채권이 제가 설명드렸던 외상으로 물건을 준 거예요. 열심히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걸 외상으로 줬다. 보통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죠. 재고는 뭐냐?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은 거 완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케이스나 아니면 반도체 같은 메모리 같은 것도 원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도 있고 또 만드는 중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제품은 되지 않았지만 만드는 중간에 있는 거. 하다못해 빵을 만든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되겠죠. 반죽을 시켜놨습니다. 이건 원재료는 아니에요. 반죽을 해놨죠. 이건 제공품, 즉 만들고 있는 중간에 있는 걸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미착품은 뭐냐? 밀가루를 제가 어떤 예를 들어 사업을 할 때 만들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이 만들기 시작하려면 밀가루를 주문을 했다. 주문을 했는데 아직 빵 공장에 오진 않았지만 오고 있는 중이다. 즉 미착,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또 제품,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 즉 1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라고 보통 불러지게 되게 되죠. 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매도가능증권.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주식을 샀는데 1년 이상 있다가나 팔 거는 매도가능증권, 투자자산이 될 수 있고 또 지분법 투자주식, 어떤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는 1년 있다가 1년 내에 보통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산도 1년 이후에 팔 수 있다 보니까 비유동자산이 되고요. 또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땅,
즉 토지 눈에 보이죠? 건물 눈에 보입니다. 기계 눈에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유동 자산이죠. 1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또 무형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개발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특허권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우유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업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돈을 받고 팔고 사고 할 수 있죠. 알고 계시죠? 어떤 잘 되는 가게를 가진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재미있게 굉장히 유명한 족발집이다. 맛집이다. 권리금이 붙습니다. 뭐 1억 원, 1억 5천만 원, 2억 원씩 권리금이 붙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권리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안 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유동 자산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만 아까 앞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자본,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자본 총계와 자본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본 총계가 중요합니다. 자본 총계에는 어떤 것들이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뭐냐면요. 최초의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들이 넣은 돈을 보통은 자본금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 유상증자를 한다 뭐다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자본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자본금 하면 가장 쉽게는 회사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돈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거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주로부터 받은 뭐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유상증자하거나 뭐 하나 해서 뭐 자본을 조정을 했다 해서 뭐 잉여금이 들어가거나 뭐 기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거는 뭐 상세하게 보시기보단 그냥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가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내용을 여러분들 머리에 이 내용들을 잘 넣어두신다면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 무엇보다 또 중요하겠죠. 자본 총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되고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익을 많이 남겨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잘 남기는지 못 남기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고요. 이 지표만 잘 보더라도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만 잘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큰 수익을 올리실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매출액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빵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너무너무나 잘 팔려서 이 빵을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수출까지 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 100억 원어치 판매를 했다. 이게 바로 매출액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몇 조, 몇십 조를 팔죠. 몇백 조까지. 맞죠? 이거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매출액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매출액은 주식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100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그 빵을 만들고 파는데 100억 원이 들었다면 남는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중요는 하지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100% 직접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간접적인 부분들이 큽니다. 예를 들어 빵을 만드는데 50억 원이 들었는데 이걸 100억 원에 팔았다. 그럼 50억 원은 내가 남잖아요, 돈이. 또 빵을 만드는데 70억 원, 뭐 밀가루 가격, 공장 돌리는 기름 가격, 전기세, 직원들 월급까지 다 준 게 70억 원이었는데 판매를 했던 건 100억 원어치를 팔면 30억 원이 내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커지면 그만큼 돈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돈을 얼마큼 남기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내가 물건을 얼마치를 팔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업이익이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업이익은요. 뭐 계속 빵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쉽게. 뭐 이게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뭐 어떤 건설업에서
건물을 만드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지는 뭐 어떤 회사가 먹거리를 만들었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CJ 제일제당, 뭐 롯데칠성, 오리온, 크라운 제과, 동서. 동서는 커피 만들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빵에서 커피로 넘어오죠. 빵과 커피는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예를 또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커피를 만드는데 커피 원두도 사와야지 되고 이걸 만들고 공장도 돌리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주고 다 해서 커피를 1,000억 원어치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1,5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1,500억 원에 판 거예요. 그럼 1,500억 원은 매출액이 되죠. 1,000억 원은 재료비, 직원 월급, 이런 판관비, 마케팅 비용, TV 광고비가 됩니다. 500억 원이 남았죠. 이게 바로 영업이익인 거예요. 내가 커피를 만드는 회사인데 커피를 만들어서 팔고 나서 1,500억 원을 팔아서 매출액이 나왔고 여기서 500억 원을 남겼다면 이게 영업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잘 되셨죠?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단기순이익인데 단기순이익은 뭐냐면 영업 외적인 거예요. 영업 외적인 건 뭐냐면 1,500억 원을 커피를 만들어서 팔고 여기에서 1,000억 원이 들었으니까 500억 원이 남아서 500억 원은 영업이익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내가 내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공장이 너무 커서 다른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말고 녹차 만드는 공장을 임대를 줬단 말이에요. 다른 기업한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녹차 만드는 기업한테 공장 부지 일부를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연간 100억 원을 받았어요. 임대 수익, 임대료로.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커피 만드는 회사지 건물 임대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봐도 영업 외적인 이익, 즉 단기순 100억 원은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영업이익 500억 원과 그리고 100억 원어치 건물 임대주사 하는 모든 것들이 600억 원이 내 돈이 되는 거죠. 돈을 벌었으니까 1년 동안에 이 600억 원은 결국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죠. 또 돈을 못 벌고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나갔으면 물건이 안 팔리면 단기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매출액은 유무형 제품과 상품을 팔고 남은 돈이에요. 영업이익은 자기 사업을 해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것이죠. 자기 것을 해서 남은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기순이익은 본업이익과 부수입이익. 아까 임대수익은 부수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다. 커피가 아니고 원래 임대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 100억 원은 영업이익에 들어오죠. 왜? 내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업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남한테 임대 줘서 100억 원이 들어왔으면 내 사업이 내 돈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되고요. 커피를 팔아서 돈을 100억 원을 벌었으면 이거는 오히려 영업 외익이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 내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상대적인 구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잘 구분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남의 돈과 내 돈을 결합한 게 자산이라고 말씀드려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남의 돈과 내 돈을 합친 걸 자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물건을 팝니다. 매출액이 되죠. 여기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 든 비용과 뭐 이자, 세금 등을 뺍니다. 쭉 빼니까 순이익이 나와요. 이러한 순이익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산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돼요. 이익잉여금은 뭐냐? 이익이 나와서 남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부채와 자본을 다시 투자돼서 자산이 또 커지죠. 이때는 기존하고는 틀린 거는 돈을 번 이익잉여금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돈이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쳤던 게 요만했다면 두 번째는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돈을 못 벌었다면 오히려 자산이 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점점점 커지는 기업을 찾되 빚을 많이 줘서 커지는 것들은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바로 이익잉여금과 같이 자본 총계를 증가시켜서 기업이 커지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셨다 투자를 하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투자할 때는요,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산과 부채,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자산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자산을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 팔아서 팔게 되면 매출액이 됩니다. 이 매출액에서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물건을 만드는데,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들, 직원 월급 주고 건물 임대료, 전기세, 물품 비용, 재료비를 다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되게 되고요. 이 순이익은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고, 배당을 안 주는 경우 주더라도 다 주진 않죠. 남은 돈이 이익 잉여금으로 쌓이게 되고, 이러한 이익 잉여금은 내 돈이 되기 때문에 또 자본 총계에 더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자산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분명한 커다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에 대한 묘가 많은 분들께서는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지 알고 계시고, 자,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따라서 기업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좋고 돈을 잘 번다면, 지금 그림과 같이 돈의 흐름을 잘 보신다면 전체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실 수 있게 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